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도 9월 중순, 이제 잠시 후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추석인 것 같아요. 노는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김문기라고 하는 가짜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상지대를 설립한 게 아닌데 얼렁뚱땅 해가지고서는 상지대 설립자인 척하면서 상지대를 먹었다가 나중에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열렬한 투쟁에 의해서 물러나고 상지대가 정말 이 관학으로서 아주 건강한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구학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와중에 김문기가 또 상지대를 차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총학생회가 학생회를 개최를 했는데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수업 거부를 결의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 학문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인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지대에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해서 베테랑 방식으로 도왔으면 싶습니다. 베테랑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했죠. 우리는 검색 순위를 올리는 겁니다. 네이버랑 다음 그 밖에 이 검색 포탈의 그 검색창에다가 상지대 수업 거부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지대의 관선이사를,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상지대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라고 글을 써주십시오. 상지대의 임시이사를 교육부가 파견해서 현재 김문기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사진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김문기만 사라지고 김문기의 이 밑에서 수족처럼 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사로 있다면 상지대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 엽새 시작하기 전에 이런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그 엽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노혜경의 그 엽새 본격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고 하는 예고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요, 영변 핵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가동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게 이제 1년의 북한 핵 문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북핵 문제라고 부르는 1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도대체 뭔지에 관해서 굉장히 알듯하면서도 모를 듯한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예, 저도 명색이 북한 문학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지만 북핵 문제가 나오면 아리송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핵실험을 몇 차례 거쳐가지고 드디어
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지금은 핵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투쟁 중이다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얼핏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가 얼마나 길고 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북한이 이렇게 핵에 집착하는가 하는 거를 오늘은 좀 살펴볼까 싶어요. 재작년이거든요. 벌써 2013년도인데 2013년도에 이 국제평화회의가 대대적으로 개최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이 브루스 커밍스는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죠.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빨갱이다라고 몰린 분인데 브루스 커밍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남침이다 북침이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실상 북핵이란다.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대대적으로 쳐내려온 거 맞습니다. 예, 박근혜 우리의 이 미세스 밖에서 북을 남침이다 북침이다를 헷갈리는 학생들한테 매우 분개를 북을 북침이다 6.25 전쟁을 북침이다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매우 분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들의 의미는 북한에서 내려왔으니 북침이다라는 거고 남침이다라고 하는 말은 남쪽으로 쳐내려왔다라는 뜻으로 남침이고 문법적으로 볼 때는 남침이 맞죠. 예, 한자조의 남을 침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타동사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이런 의미에서 말이 헷갈려서 남침 북침을 헷갈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냉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즈음에 소련과 미국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약한 고리에서는 열전으로 터지게 되어 있고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우리 한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브루스 커밍스의 입장이고요. 이 커밍스는 하도 남한에서 이거를 헷갈려 하니까 남한적인 의미에서라면 남친 맞다. 북침 아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브루스 커밍스가 2013년도에 와가지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회의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 가운데서 상당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았는데 저는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합원들께서도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도 있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싶을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커밍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이 핵개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자 굉장히 기를 쓰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핵위협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휴전선은 우리가 이거를 국경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휴전선이라고 불러요.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953년에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체결된 군사협정은 정전협정이었지 종전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즉 전쟁을 끝맺는다라는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중단한다, 정지한다라고 하는 협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지금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잠시 휴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유엔 16개 국가와 북한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유엔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전협정이 무려 1953년이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60년하고도 2년이 더 지났잖아요. 항시적으로 막강한 정말 너무너무 막강한 미국과 우리가 언제라도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협의 핵심에는 미국이 핵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커밍스에 의하면요, 실제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6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즉각적인 핵 공격을 해올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와 더불어 살아왔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조차도 저 아버지가 언제 폭발을 해서 나랑 우리 엄마를 두드려 팰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얻어맞는 엄마 내지는 얻어맞는 자식의 상태로 60년 동안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커밍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말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도 놀라게 한 말 중에 하나지만 이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커밍스는 북한의 미국이 그 핵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낀 것은 지난 20년, 흔히 북핵 위기가 시작된 20년 동안의 일이 아니고 한국 전쟁 직후부터 계속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죠. 1953년 5월하고 6월에 얼마 전에 해지된 비밀 문서가 있어요. 미국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옛날 문서들을 기밀 해제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읽게 해주잖아요. 그 기밀 문서 중에서 1954년 5월과 6월의 비밀 자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보자라고 이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1953년 5월과 6월에 이게 문서 자체는 이 기밀 문서로 분류가 되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스탈린이라든가 또는 김일성은 알고 있었겠죠. 저 사람들이 핵을 사용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5월 중순경에 아이젠하워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여기에서 한국 전쟁에서 지금처럼 재래식으로 공군 막 이래갖고서는 퍼붓고 그리고 미군 병사가 올라가고 싸우고 이거보다는 핵을 한 방 딱 때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어떻습니까? 훨씬 경제적이다. 경제적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핵을 한 방 딱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핵을 떨어뜨리면 예를 들어서 위치가 어디인지 관계없이 한반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지구의 종말이죠. 아마 메가더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서는 막았다라는 썰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이 그때 당시는 수월하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북한 등등 자기들이 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국가를 향해서라고 하더라도 핵을 사용하자라는 얘기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 미국은 1945년도에 원자탄을 투하한 것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고 정말 공포에 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1년쯤 되면 핵무기가 정말 실제로 사용이 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할까,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핵을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 이름이 허드슨항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전을 하면서 B-29기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전투기를 이용해가지고서 북한 상공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는 모의 실험도 막 하고 했는데 당시에 북한은 전쟁 개시하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 북쪽으로 한번 밀리고 나서는 이 B-29 전투기의 공습이 가장 무시무시한 미국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엽세
제가 방송 중단 사태 이전에 7월달 이때쯤에 6월 7월달에 방송한 것들 중에 보면 이 얘기가 한번 나와요. 폭격이라고 하는 창비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게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이 폭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이 북한에다가 퍼부은 폭탄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여튼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야말로 평양을 콩가루를 한 서너 번 낼 만큼 각 도시를 콩가루를 서너 번 낼 만큼씩을 퍼부었다라고 하는데 주요 도시인 평양이라든가 원산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은요. 지상에서부터 높이 10m가 되는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거죠. 네, 지금도 북한이 땅굴이니 방공호니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공습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너무 겪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51년도에 바로 이러한 직접적으로 폭탄을 가서 들이퍼붓는 그 B-29 전투기를 이용을 해서 북한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모의실험도 하고 하는 판국이니까 북한의 위정자들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하고 또 달리 그때 당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진 지 5~6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때의 공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한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북한으로도 갔죠. 자, 그러니까 이 B-29기는 실제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비행기죠. 자, 이 비행기들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몇십 대, 심지어 몇백 대가 북한 하늘을 꽉 메우면서 몰려와가지고서는 정말로 이 비같이 폭탄을 떨어뜨려요. 비같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밑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사람이 죽고 튀고 건물이 깨지고 이게 북한이 겪은 거죠. 자, 어떻습니까? 사실 1945년도에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했다 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치고 미국이 이 핵무기를 유럽에서 쓰지를 않고 왜 한반도에서 하고자 했는가? 커밍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반도에서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한반도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상대방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핵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커밍스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을 핵 협박해온 결과가 바로 현재의 북핵 사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에 매달리고 핵에 이렇게 연연하는 이유들은 자, 이런 커밍스 교수의 이야기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무려 50년대부터 53년도부터 시작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핵에 대한 공포를 어쨌든 북한은 평화적인 핵의 이용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북핵 일지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죠. 우선 시작은 1985년도에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가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잖아요. 흔히 줄여서 NPT라고 부르죠. 왜 핵무기 비확산 조약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조약에 85년도에 가입을 함으로써 북한은 우리는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소식 사안, 항상 제가 이런 어떤 단어를 고르는 데서 조금 이렇게 에러를 느끼는데요. 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요. 1991년 12월 31일 날 노태우 그때 당시 대통령과 그리고 김일성 북한 주석 사이에서 있었던, 물론 서명은 대리인들이 했습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해에는 중요한 일들이 또 많았습니다. 남북 의정서 같은 것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유엔 동시가입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 핵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한도 핵개발 안 한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선언은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한 내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국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동시에 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전술 핵무기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미국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노태우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미국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상을 해내고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건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급작스럽게 1993년도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NPT, 즉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회담이 막 여러 차례 벌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북한은 미국이 이 핵무기 비확산, 자기들이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합의하고 했지만 자신들을 경제 봉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못하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핵 개발밖에 없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탈퇴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꼬십니다. 우리 협상 좀 하자.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 해에, 1993년 3월 달에 안보리에서 NPT 탈퇴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서요. 94년 10월 달에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흔히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제네바 협정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종류의 협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북핵 위기에서 제네바 합의문이 이야기가 될 때는 바로 이 북미 간에 만들어졌던 제네바 합의문인데요. 제네바 합의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캐도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당장 쓰일 수 있는 경수로라든가 이런 거 대신에 다른 방식의 핵 발전소를 짓는데 돈은 우리가 내고 감시 감독은 국제기구가 하는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하는 캐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놈의 캐도. 자, 이 캐도도 설립하고요. 자, 이때부터 또 이야기는 좀 잘 되어 갔습니다. 잘 되어 가고 해가지고서 1997년도에는 북한이 이 사용 후 연료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우라늄 같은 걸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이 연료봉을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사용 후 연료봉을 8,000개나 북한이 봉인을 완료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요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변 폭격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네바 협정 합의문이 파기가 되고 북한 핵이 위협이 되고 다시 평화로 돌아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이 권한의 행군을 겪고 하는 이런 어떤 북한 내부적인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 조해와 식견이 굉장히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냉전적 사고와 친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계속해서 널뛰기 이 외교를 한다 그러나요? 이제 대북 정책이 널을 띄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강온이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이 사이에 잠수함도 내려오고 아주 난리구시나죠. 자, 그래가지고서 클린턴이 되게 이제 북한이
이 제네바 합의문도 계속 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확산 조약,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짐도 자꾸 보이고 하니까 아예 영변 핵시설, 이번에 재가동을 했다라고 지금 어제 북한이 발표했던 그 영변 핵시설을 아예 폭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한 달 이내에 200만 명 정도 나오게 돼요. 한 달 내에 200만 명 정도. 이래서 이제 이걸 포기를 했는데, 그때, 북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고서,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선 절대로 안 된다고 울고 보고 했다는, 뭐 그런 썰도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이제 대소동을 벌인 끝에, 이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지가 뭐 20여 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언제 겨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2003년에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육자회담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이 북한이 그러니까 그 1993년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2003년도에 탈퇴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안 지켰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동결을 하고 괴롭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방법은 핵밖에 없으니까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로는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강 있잖아요. 미일중러하고 남북한 당사자. 원래 이 북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은 이건 남한과 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 문제일까? 당연히 북한과 미국의 문제죠.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주선을 해서 육자회담을 하게 됩니다. 왜 육자회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북핵 문제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남한을 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그저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하고 쏘았습니다. 이걸 미국이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안보리 제재를 하고 하는가 하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탄두,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가 없이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남한에다가 쏠 것 같으면 그렇게 엄청난 미사일 필요하지 않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도 충분하고요. 가까운 일본을 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근데도 인공위성을 쏘겠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하고 핵탄두를 발사하는 발사체하고 원리는 똑같고 규모도 똑같습니다. 인공위성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어때요? 미국으로 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고요. 이 사드 같은 것을 남한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북한이 쏘아 올렸다라고 할 때 미국 본토까지 가기 전에 저걸 쏴서 요격을 해가지고 맞춰서 태평양에다가 떨어뜨리겠다인데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쏠 수도 없고 발견을 했을 무렵에는 쏴서 맞출 수가 없는 지점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남한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실제로 세계 외교 무대에서 남한이 그 의의를 인정받는 것은 북한의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북한은 일종의 깡패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 가운데 하나이고 북한이 계속 시끄럽게 군언하는 세계가 북한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구는 것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니 자꾸 내 때리면 내가 정말 죽여버리겠어 이샹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어떤 이 유리병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 트위스트 추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평소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아이 새끼 시끄럽다 절로 가 있어라. 이러고 골방에 딱 가다 놓고 까먹어버리고, 경제 봉쇄하고 까먹어버리는 거는 골방에 처박아 놓고 밥 안 주고 까먹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까먹어버립니다. 이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쵸. 살아야 되겠다니까 시끄럽게 울 수밖에 없고, 했던 것이 김정일 시대까지는 이제 핵 개발의 의미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김정은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바로바로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 남한으로 볼 때는 첫째 자존심의 문제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자회담 테이블에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주변 4개국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회담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는 건 남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문의를 준다는 거죠.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담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4번이나 열리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2번 열립니다. 이 육자회담이. 예. 자, 그래가지고요. 2005년 9월 달에 그 유명하고 중요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한 게 나옵니다.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가 9.19 공동성명 20년 되는 해예요. 9.19 공동성명 20년. 이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핵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 항구적 평화와 그리고 안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근데 이게 그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난항을 겪게 돼요. 굉장히 난항을 겪게 돼요. 육자회담은요, 2008년도에, 6차로 열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못 열리고 있어요. 2008년도에서 지금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무려 7년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9.19 공동성명은 그냥 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 김정은이, 국가를 국가의 이 수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는 아예 북한은 내놓고 헌법상 핵 보유국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2012년도에 죽고, 2012년도에 새로운 헌법이 발표가 되는데요. 헌법상 핵 보유국을 명시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가의 발전 노선으로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핵 경제 병진 노선이다. 사실 북한에서는 병진 노선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나란히 가겠다라고 하지만 앞에 것에 되게 방점이 찍히는데,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 하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 군사 지출을 조금 줄이고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경제에 매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핵 보유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새는 잠수함에서 핵 발사하는 그런 탄도미사일 실험, 그 다음에 3차 핵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소형화하고 전교화하고 운반체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이 핵을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보유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 미국에서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화답을 했죠. 인정 못합니다라고 어제 미국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9.19 선언이 채택되던 2005년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일단 북한은 6자회담은커녕 4자회담 테이블에도 나올 생각이 별로 없어요. 회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북한을 다시 테이블로 끌고 나올 것이냐. 사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9.19 공동성명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육자회담 자체도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육자회담 테이블로 계속 나오라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력, 경제협력의, 평화공존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핵을 빙자하여 마주 앉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9.19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핵 문제의 대략이고요. 이 대략의 핵 문제 가운데서 제가 빠뜨리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왜 핵실험을 시작을 했느냐. 왜 1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명백하게 그 제네바 합의문을 파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였느냐 하는 그 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간에 얽혀있는 문제들인데요. 이게 하도 복잡해서 다음에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핵 문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정말 주마간산격으로 잠깐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릴 차례죠. 저는 이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을 지금 하겠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 하는 거를 지금 특히 이제 이 보수적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4차 핵 개발이니 뭐니 하고 지금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미국 탓이니까 미국은 나쁜 놈.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북핵 문제를 그냥 관망하는 것도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싶습니다. 엊그제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국가우주개발국 로켓 발사하겠다라는 거죠. 이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원자력 연구 원장이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무자급의 발언이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주개발국장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말하자면 발사체 실험을 로켓 실험을 하겠는데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질 좋은 인공위성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단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원자력 연구원 원장도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새삼스럽게 들어보니까 새삼스러운데 이거 맨날 하던 소리예요. 예, 맨날 하던 소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늘 하던 이야기를 하필이면 이 시점에 콕 집어서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자원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연구원장 이 레벨에서 이런 얘기를 그것도 무슨 중앙방송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지금 세계는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듣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가 뭘 좀 쏘겠어요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날아갈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난리굿을 지기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핵무기를 질량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숫자를 늘려보겠다라는 얘기라고도 들을 수가 있겠는데 질량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나만 그냥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늘 하듯이 그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떠드니까 우리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세계가 왜 떠드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핵을 지금 개발해서 핵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사체 실험을 하고 있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해석해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게 아니고,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문자 그대로 평화적인 이용으로 돌리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게, 즉, 핵무기 폐기를 할 수 있게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에, 북한이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지금 우리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호들갑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런 호들갑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연예인의 그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정치권의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나? 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언론의 지금 한국 언론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한국 언론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언론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관한 이 근대적인 사고의 특징이 니 편 내 편 딱 가르고 적하고 악은 딱 가르고 이래가지고 그 대결 구도로 가지고 가면 세상이 굉장히 명쾌하고 투명해지잖아요. 흑 아니면 백,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 실제로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딱 나누면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 하나 있으면 그 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편으로 뭉치게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 이 있는 그대로의 이 개개인의 개성을 관용하고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장려하고 이러면서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함께 미워하면서 똘똘 뭉치기는 쉽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니 편 내 편을 가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쉬워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용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굉장히 극우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편리한 니 편 내 편은 북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 적대해본 경험이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갖고 우리한테 고약을 떤 경험이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이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방방 뜨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 미워하기 바빠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놓쳐버리거든요.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 왜 우리 흔히 농담 삼아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지랄에도 총량이 있다. 자, 국민들이 펄펄펄 뛰고 분노하고 하는 거를 만약 일종의 지랄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의 분노 지랄에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 일본을 미워하느라고 펄펄 뛰고 나면 정말 참 진짜 제대로 지랄을 보여주고 싶은 이명박근혜한테 지랄할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북한 뉴스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떴을 때 북한의 단순한 소식, 북한이 지금 핸드폰이 몇 개가 있다더라라든가 북한의 유치원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더라라든가 북한이 묘향산 개발을 한다더라라든가 이런 단순한 소식 말고요.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군사 안보적 위협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는 자,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저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연예인 누구가 히로뽕을 맞았다더라 이런 소식만 무언가를 은폐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 방송국을 잘 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특히 그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검색 완료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산대학교의 고현철이라고 하는 인문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가 점점 사그라들고 교수들도 이런 어떤 이 정부의 비민주적인 작태에 순응해가고 하는 체제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으면서 크게 경종을 울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실 대학가는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고만 일로 죽냐? 학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고만한 일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일들은 작은 것과 큰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양보를 하고 이 정도쯤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아야 되는 수가 생기죠. 그 유명한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시, 그들이 유대인들을,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뭐 그들이 폴란드인들, 유대인들, 뭐 누구 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죠. 이 고현철은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순수한 편이라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좀 더 이렇게 큼직한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잘 안 가거나 혹은 몸이 잘 안 갔을 수는 있지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학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까지 눈을 감을 수는 없었던 것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지대학교가 학교 전체가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무려 3,000명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결의를 했습니다. 전면적 수업 교부하고 이 김문기 패거리들이 학교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 그럼 이 싸움은 이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학내에서 수업 거부를 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물리적으로 학내를 장악하는 것과 그리고 교육부를 압박해서 교육부에서 김문기가 임명했던 이사들을 몽땅 다 퇴진시키고 새로운 이사들을 파견하는 것과 이렇게 두 종류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 가서 상지대 수업 거부를 검색을 해주시고 교육부 사이트에 가셔서 상지대 임시이사를 신속히 파견하라 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이 아니라 글 올려주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조합원들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검색해서 쓰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특히 대호영님께서 검색 순위 올리기에 사이트도 링크를 시켜주셨고요. 교육부의 민원 신청 페이지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도 올려주셨는데 사진이 확 떠요. 사진이 확 뜨는데 정말 학생들이 가득 모였죠. 아마 인기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해도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예, 근데 아주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상지대학교 같은 학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하게 만들므로써 저항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적이 되잖아요.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점을 잘 따야지 좋은데 취업을 할 텐데 모든 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의 경쟁자인 거죠. 사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보면 이 상대평가 제도가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정도가 한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야 되니까 한 15명 정도 수업에서 절대평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고 학생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듭니다. 채점을 한번 하고 나면 성적이 확정되는 기간까지 선생님 점수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학점만 올려주세요. 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 읍소하는 학생에서부터 제 점수가 왜 이건데요라고 따지는 학생까지 정말 별의별 학생들이 50명 한반 수업에 한 5명은 나오거든요. 50명이나 학생들이 듣는데 나머지는 승복하고 5명은 항의한다라고 하니까 적은 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10% 정도의 학생들은 결사적으로 학점에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학점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게 보통 용기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저처럼 무서운 선생님한테요. 절대 안 돼요. 수업할 때 농담도 잘하고 학생들한테 친절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세워놓은 원칙에 대해서 학생이 불합리하게 도전할 때는 저는 가만히 안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굉장히 혼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함을 무릅쓰고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점수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결사적이란 얘기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한
이 50명 수업을 하게 되면 심지어 한 15명 정도가 강의를 한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죠.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판단과 평가 이전에 타인이 내린 판단과 평가에 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승복했을 때 내가 패배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너무나 느끼고 있다는 거. 패배라는 것이 선생님한테 패배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낙오한다는 공포를 너무나 느끼고 있다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이 상지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함으로써 어쩌면 채점 성적을 못 따서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데모하던 학교 애들이라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무릅쓰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검색해가지고 꼭 이렇게 검색 순위 올려주시고 사람들한테 퍼날라서 알려주시고 이 아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를요. 그 검색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상지대 사태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프레시안이라든가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미디어스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진보 매체들에서 자세하게 해놓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 그 국민 TV 라디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방송한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안진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 갔지? 안진걸의 으라차차 에피소드 사학편을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이재향님께서 알려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상지대 수업 거부 사태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이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의 노혜경의 그 엽세, 다행히 크게 옆으로 안 세고 무사히 끝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